미네소타주에서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2일차인데 뭐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 라운드 들어가면은 뭐 월드 챔피언십도 마찬가지지만 8강, 4강 이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일사천리로 팍팍 진행이 되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4강전 경기 결과부터 보고 들어가는데 스웨덴이 4대 3으로 핀란드를 제압을 하고 결국 이제 이 메달 결정전, 금메달 결정전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체코가 승리를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가 체코가 캐나다를 6대 4로 잡아내면서 조별 예선의 패배를 이제 서력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됐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에, 큰 이변이 없었다. 이거는 이제 지난 거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이 틀린 겁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굉장히 접전 경기였었고 슈트아웃까지 가는 이 경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스코어 라인을 보시면은 계속 이제 이 벌어졌다 따라붙었다 벌어졌다 따라붙었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그림이었고 결국 이제 핀란드가 또 마찬가지로 3피리어드에 동점 만든 다음에 연장 이후 승부 이제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그림이었었거든요. 뭐 대회 개요에서 설명드렸듯이 플레이오프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0분짜리 3대 3 펼쳐지고 이제 그 위에 슈트아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펼쳐지게 됐었던 경기였었어요. 뭐 결승전은 이제 20분짜리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림이고, 돋보이는 점은 스웨덴이 페널티 킬링 포함해가지고 무실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토너먼트 라운드라든가 뭐 조별 예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라든가 파워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 득점을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들이 전 연령대에서 많이 나오고 뭐 모든 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경기 페널티 킬링은 무실점이었습니다. 이 스웨덴이 4번의 기회에서 이제 모두 킬링을 했고 연장에서 4대 3 페널티 킬링까지도 이제 들어갔었는데 결국 요거까지 잘 막아내면서 버텨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사실 거기서 게임이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잘 버텨냈고 승리를 하는데 결국 이제 뭐 슈트아웃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승리를 하는데 큰 이제 발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라인 선수들로 이제 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이라인으로 나왔었던 스탠베리, 옌보리, 베르크 요 선수들도 상당히 오늘 경기 이제 좋은 평가를 펼쳤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탠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이 됐었고 1골 1어시스트. 에디 옌보리 선수 사실 뭐 파워플레이라든가 득점에서의 좋은 모습들을 이번 조별 예선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포인트씩 기록을 했고요. 비고 비에르크 선수까지도 1어시스트 기록을 하면서 중요 무대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스웨덴 설명을 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정말 무난하게 센 팀이지만 뭔가 플레이오프 라운드 들어가면은 돌출된 한 방이 없어가지고 지는 모습이라든가 아쉬운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 게 스웨덴이다라는 그림을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이 조벨레선 첫 경기에서도 스탠베리 선수의 활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요 부분 이런 이제 좀 접전 상황이라든가 이런 뭐 차이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드디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에서 어쨌든 2포인트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슈트아웃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제 정말 또 중요한 활약이 있었죠. 프론델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2번 나와서 한 번 득점. 근데 이제 요 골이 결승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잭 베렐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핀란드 마지막 슈터. 그러니까 이제 그 스웨덴의 마지막 슈터였었고 베를룬드가 실패를 하면은 그 상황에서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점 만들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 6라운드 이후로까지 슈트아웃이 이어지게 됐고 승리를 하는데도 이제 나오게 됐었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슈트아웃 그 101에서 슈트아웃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예시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5라운드 이후에는 선공 후공이 바뀝니다. 슈트아웃이 이렇게 이제 되는 그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IIHF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슈터가 예를 들면 이제 뭐 NHL은 그냥 이제 한 바퀴 돌 때까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IIHF 같은 경우는 5라운드 넘어가면은 그냥 한 선수만 계속 기용해도 되고 뭐 그냥 이제 감독이 로테이션을 가져가도 되고 그거 이제 막 감독 마음입니다. 근데 프렌델이랑 베렐룬도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왔는데 결국 이제 프런델이 마지막에 이제 이 득점을 하게 되면서 결승점에 득점을 하고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핀란드 입장은 사실 이 경기 또 잡을 뻔했던 거는 불규칙 바운드라든가 이런 느낌에서 행운의 득점이 사실 오늘 경기 진짜 많았어요. 물론 이제 행운만으로 이기는 팀은 아니지만 행운의 득점도 따라졌을 때 핀란드는 더 힘든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비 경기라든가 역습이라든가 상대방의 정말 방심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핀란드 경기는 제가 조벨레선 체코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완전히 우리 쪽으로 분위기가 가져간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에서 핀란드가 오히려 득점을 만들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게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핀란드는 사실 불규칙 바운드도 그렇고 좀 행운이 따라준 득점 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승부를 잡지 못했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두 번째 득점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이제 굉장히 높게 날아가면서 뒷유리 맞고 굴절이 됐는데 그거 헤렌스탐 등 맞고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스웨덴 선수 골리 등 맞고 들어갔고, 그리고 세 번째 득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웨덴 선수가 그 슈팅 블록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굴절이 됐는데 그게 핀란드 선수, 쇄도하는 핀란드 선수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전문 용어로 아다리라 그러죠. 이제 그런 느낌의 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참 운이 따라준 이런 게임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이제 골리 림피넨 선수가 오늘 잘하긴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제 글러브 사이드 실점, 오늘 스웨덴 선수들이 좀 작정하고 림피넨 선수의 글러브 사이드를 좀 노리는 느낌으로 이제 게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글러브 사이드의 첫 실점도 그랬었고, 퍼셔는 완전 그냥 림피넨 선수의 실책성 실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좀 쉬운 실점이 또 누적이 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물론 좀 운이 없었던 것도 맞았어요. 근데 그냥 골라인 쪽에서 골대 쪽으로 보냈는데 그게 골대 맞고 림피넨 선수 패드 맞고 들어가는 그런 요상한 골도 있고 그랬거든요. 좀 소프트한 실점이 많았다라는 거, 또 림피넨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운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던 이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대회 최고의 선수들을 뽑거든요. 왜냐하면 뭐 금메달 결정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뽑기에는 좀 시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절차상이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회 최고의 선수를 보통은 뭐 8강 라운드부터 뭐 뽑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플레이오프 라운드 들어가면은 이제 뭐 탈락한 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지난번 할 때 넣었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했고요. 스웨덴 대회 최고의 선수는 이바르 스텐베리, 안톤 프론델, 그리고 비고 비에르크 선수가 뽑혔습니다. 비에르크랑 스텐베리는 아까 이 라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선수들이고, 프론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첫 번째 뭐 파워플레이 골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승부처에서 득점을 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분히 뽑힐만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웨덴은 이제 공격수 3명이 대회 최고의 선수에 모두 선정이 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핀란드는 페테르 림피넨 선수가 그래도 뽑혔습니다. 뭐 그래도 오늘 경기 사실은 뭐 소프트한 실점이 있었다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잘했고요. 그럼 뭐 조별 예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림피넨 덕분에 이기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게를 좀 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키비아르 선수랑 수반토 이제 이렇게 수비랑 공격수에서 한 명씩 뽑히게 되면서 대회 최고의 선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됐네요. 어쨌든 핀란드는 좀 아쉽게 탈락하는 그런 그림이 됐지만 그래도 그죠. 역시나 이제 저력 있는 모습 자체는 뭐 미국전 제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아. 오늘 경기도 사실 이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메달 결전전 좀 심기일전해서 캐나다와의 승부 이제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캐나다랑 실제로 이제 뭐 동메달 결정전, 조별 예선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핀란드가 정말 뭐 극단적으로 막 이 게임이 안 되고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이제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대4로 이거 체코 어렵지 않은 승리, 이것도 지난번 그거에서 복사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한번 양해의 말씀을 또 드리고, 사실 오늘 경기는 전반적으로 체코가 훨씬 잘했던 경기입니다. 6대4로 승리를 했는데 두 시즌 연속 캐나다의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 승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체코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캐나다를 오히려 압도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슈팅 수에서도 그렇고 이제 세부 경기적으로도 바라봤을 때는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슈팅 숫자에 37대 24로 체코가 앞섰던 그런 경기였었고, 경기 내에서도 이제 좀 비등비등하게 가는 그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체코가 슈팅 수에서도 그냥 좀 앞서는 느낌의 그림들이 계속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리어드별 슈팅 숫자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왼쪽이 캐나다가 오른쪽이 체코예요. 네, 이제 6대11, 12대8, 6대18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3피리어드 오히려 3배로 벌어졌고 1피리어드 거의 2배 차이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이거 많은 걸 좀 시사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강력한 캐나다를 상대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사실 예전에 체코가 최근 하키 같은 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반적인 체코 하키의 이 국제 무대에서의 좀 자주 모습을 보면 좀 수비가 안 되는 느낌이 자주 나오는 게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종종 돋보이는 편이고,
공격적으로는 좀 괜찮은 편인데 좀 수비적으로 살짝 애매한 느낌이 나오는 게임들이 많은데 뭐 이번 대회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체코가 오히려 캐나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압박 경기와 그다음 체킹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캐나다의 이제 득점들을 통제를 하고 턴오버를 유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좋은 찬스들을 오히려 더 잘 만들어 나가는 사실 캐나다 하키, 북미 하키라는 느낌에서의 경기가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는 좀 하키가 결국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준화가 좀 되는 느낌으로 가기는 가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북미 하키가 전방 압박에서 이제 해결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드워킹 소위 말하는 하드워크라는 게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런 뭔가 예,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요 가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체킹 들이받고 턴오버 만들고 득점 또 이제 양산을 하고 이런 느낌에서의 경기에서 이제 정말 상대방의 게임 플랜을 조기 상대방의 지역부터 쳐 부수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정말 이상적인 미국이랑 캐나다 하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히려 체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체코는 사실 이런 느낌의 경기력이 조금 약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또 많은 걸 시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번 대회에서 전체적으로 뭐 스위스도 그렇고 그리고 체코도 그렇고 이런 느낌의 체킹 경기를 펼치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단계들을 밟았던 친구들이 성인 무대에 가서도 이런 경기력을 잘 펼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성인 무대에서 이런 친구들을 다시 선발을 해도 그런 느낌의 이런 기본 토대들이 남아 있고 기량이 더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과정이고 사실은 이 스코어링 뎁스도 안 밀렸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부분인데 오늘 경기에서 캐나다는 1라인이랑 4라인밖에 득점을 한 라인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또 1라인, 4라인이라고 보기도 힘든 게 파워플레이 골이 두 골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냥 라인에 등재된 선수들을 기준으로 따지면 1라인에서 4라인, 1라인과 4라인 이렇게 이제 두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득점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1라인에서 3라인까지 다 득점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스코어링 뎁스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공격력 자체는 정말 무시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비교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도 이제 굉장히 좋았었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이 이제 결승에 인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번 경기 체코 인상적으로 보게 됐었고, 저는 사실 4강전 시작하기 전에 경기를 딱 보면서 느꼈던 거는, 스웨덴이 올라가면은, 스웨덴이 올라가면 만약에 체코가 올라오면 우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캐나다가 올라오면 좀 스웨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체코가 또 올라오게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체코가 캐나다의 경기력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스웨덴이랑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 대회 캐나다는 뭐 문제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수비 경기력 아예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뭐 트랜지션 상황에서 수비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안 좋고요. 게다가 뭐 사실 수비 뭐 맨오맨 커버리지 깨지고 이런 것들은 뭐 조별 예선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수비 실점 관리가 아예 안 되거든요. 지금 캐나다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페널티 사실 대회 들어가기 전에 이번 캐나다가 조금은 살짝 빌런 성향이 있는 느낌의 행동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제 MT넷 골 이후에 쓸데없이 도발하다가 미스컨덕트 페널티 얻어먹는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이전에 상대방의 좀 불문율을 어기는 모습들을 좀 노골적으로 어기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든가 이런 느낌의 살짝 빌런 느낌이 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자기 통제가 안 돼가지고 쓸데없는 페널티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추격 상황에서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뼈아프게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캐나다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실점 관리가 이번 대회에서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체코전 첫 경기 5실점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핀란드 경기도 4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7골 넣기는 했지만.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6실점을 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실점 경기가 된 경기들은 있었죠. 근데 그런 경기들은 체급 차이라든가 그 경기력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상위권. 왜냐면 이제 결국 8강, 4강 들어오면은 8강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약한 팀을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4강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약할 팀을 만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수비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계속 찬스 내주고 수비 판단력 안 좋고 맨오맨 커버리지 계속 흩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꼬이고 이런 느낌 경기 나오면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실점 관리가 안 되는 그림이 나와서 막 리드를 헌납을 하고 내주고 그다음에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따라가는 그림이 뭐 나오게 상대방이 수비라도 좀 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좀 억지로 따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강 정도 되면은 그런 팀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비슷한 느낌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페널티를 많이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케빈 맥키나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 체킹 이거 5분짜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왜 이거 2분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 쪽을 향한 크로스 체킹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글러브가 뭐 먼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그 부분은 이 비디오 판독 이후에 2분으로 조정이 됐어요. 근데 이 페널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쓸데없는 페널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후반에 레시니 선수가 이제 골 인터피어런스 사실 이제 골 인터피어런스 같은 게 수비가 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는 동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골대 골 크리스 쪽에 있는 골대 그 골리를 이렇게 부딪혀 박아버리면 그건 당연히 페널티가 나오는 거고 IIHF는 골 인터피어런스의 비중이 조금 더 빡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좀 피해지려는 참작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레시니 선수가 마지막에 몸을 좀 피한다라든가 좀 피하려는 액션을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들이받아버렸죠. 골 인터피어런스 맞고요. 그리고 MT넷 골 허용한 이후에 또 케빈 맥키나 언스포츠맨 라이크 컨덕트 또 먹었더라고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당연히 희박한 희망이지만 2점 차가 됐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시간 남아있고 2점, 최대한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피리어드에 페널티슛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캐나다가 첫 페널티슛 실패한 이후에 재차 시도를 지시를 하는 그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캐나다는 이제 2번 연속으로 페널티샷을 시도를 했는데 2개 다 놓쳤죠, 결국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편파 판정 이야기도 나왔었고 사실 편파 판정 이야기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 조별 예선 때 제가 라트비아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그림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좀 민심이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편파 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4조 사항의 페널티 슛 관련 위반 사항을 보시면 골리가 마이너 페널티에 해당하는 행위로 페널티 슛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시 페널티 슛 시도를 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체코 골리가 트리핑 그 스케이터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가지고 캐나다 선수가 걸려 넘어졌죠. 이건 명백하게 트리핑에 해당하는 페널티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심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요거 이제 막 간략하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캐나다는 이제 티즈 이긴라, 제인 파레크, 샘 오랄리 이렇게 이제 뭐 베스트 플레이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좀 기대 이하였었어요. 저는 캐나다는. 정말 케빈 맥키나조차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번뜩이는 패스기를 보는 걸 말고는 그렇게 엄청나게 눈에 띄는 게 좀 적을 정도로 이번 캐나다는 결국은 좀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좀 약한 팀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그런 또 경기력을 좀 보여줄 거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다득점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런 개인 기록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팀으로서의 경기력 이번에는 너무 못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수비 경기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별 예선 때도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량으로 찍어 누르는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미국도 비슷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아담 이르지체크 선수 그리고 페트르 시코라, 토마시 갈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뽑아내는 수비수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르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사이즈를 살리 안정적인 수비라든가 경기력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이 뽑히게 됐네요. 포인트 랭킹 업데이트된 부분 살펴보시고 가시면은 뭐 11포인트에 3명이 뭉쳐 있고 치아르시 선수가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1포인트만 더 기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대회 아니다. 뭐 파레크랑 헤이지도 뭐 남은 경기가 남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뭐 캐나다 3명, 체코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비수 같은 경우도 제인 파레크 그리고 갈바스 그리고 프레이 보엘리우스, 살림 발레니우스 요건 이제 바뀐 게 없어요. 전체적인 수비는 지금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반코비치 선수의 실점률이 좀 올랐죠. 그죠? 왜냐면 이제 오늘 경기 실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점이 좀 올랐고, 헤렌스탐, 키르슈, 노엘 슈반더 뭐 그대로 뭐 나머지 선수는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4강전 최고의 선수는 헤렌스탐 선수로 뽑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선수가 결국은 슛아웃에서의 좀 안정적인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헤렌스탐이 못해가지고 좀 먹혔던 골이 별로 없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 이번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4강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골텐딩 듀얼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헤렌스탐을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금메달 및 동메달 결정전 일정을 보시면은, 예, 동메달 결정전 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오전 6시 30분 캐나다와 핀란드의 경기 다시 펼쳐지게 되네요. 사실 이게 조별 예선에서도 사실 이 경기는 꽤 볼만한 경기 중에 하나였었는데, 결국 이제 뭐 캐나다가 벌려 나가도 결국 핀란드가 계속 따라잡는 그런 그림이 나오다가 결국 이제 그 흐름이 끊기는, 이제 그 과정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경기도 이런 모습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이제 결국 이제 캐나다의 수비력이 정말 약해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수 데리고 이런 느낌의 수비력을 보여줄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 다실점 리스크를 안고 있는 팀에 대한 리스크, 그죠? 말이 좀 이상한데? 리스크 두 번 안에 들어가니까. 국어 표현에서 똑같은 표현이 동어 반복 때문에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공식전 전적은 49승 17패 8연장패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 우세입니다. 역시 캐나다가 뭐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캐나다랑 핀란드 일단 직전 붙은 경기, 대회 직전에, 그러니까 이번 대회 이전 경기에서는 핀란드가 또 이제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이거 왜 30이라고 적어놨냐? 죄송합니다, 오늘. 7월 30일 맞죠? 2025년.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름에 경기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핀란드가 6대3으로 승리를 했는데, 뭐 이번 조별예선은 또 이제 캐나다가 또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올해 전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 바라보면 1승 1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이 어디로 틀어질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캐나다의 이 막강한 공격에서의 끌고 가는 느낌의 화력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화력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수비적인 부분에 흔들리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의 실점 관리가 오늘 경기는 잘 될 수 있을지, 사실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3, 4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금메달 결정전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대 체코입니다. 예. 그죠? 10시 30분에 펼쳐지게 되는 그림이고요. 공식 전적은 역시나 63승 25패 4연장패로, 4연장패가 아니라 그냥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아까 이제 제가 그것도 잘못 설명드렸을 수도 있는데, NHL에서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무리 들어가지고 예, 승패 무승부입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사키는 무승부로 끝났던 그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승부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래도 어쨌든 스웨덴이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25년에 사실 이 두 팀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어요. 5번 경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11월 9일, 그죠? 1월 25일, 작년 1월 25일 경기는 이제 스웨덴이 체코가 3대2로 슛아웃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2월 9일 경기는 4대0으로 스웨덴 승리. 그리고 4월 18일에는 체코가 5대3 승리. 그리고 8월 31일도 체코가 7대4로 승리를 했고, 11월 9일 경기는 6대2로 스웨덴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만만치 않게 최근 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역대 전적은 크게 뒤처지지만 그런 그림이 있어서, 사실 이번 대회 체코는 상당히 뭐 들어올 때도 강팀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증명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전력으로 달아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스웨덴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경기의 승자가 어디로 이제 또 기울어지게 될지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음을 말씀을 드리고, 내일 결승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이번 대회도 거의 끝나가는데 끝까지 좀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